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차보다 더 급한 상황에 강대국들 긴급 한국 찾는 이유. 2. 몇 년 걸릴 일인데 또 한국이다. 3. 현재 너무 편파적이다 난리난 인터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로 전진했다. 우리는 주요 고지 일부를 점령했다.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우리는 이 반격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지역을 4일 동안 52차례에 걸쳐 집중 포격했다고 러시아 매체 타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단 하루 만에 330개의 각종 탄약을 퍼붓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내 5개 정착지가 포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노보도네츠크에서 최대 5터부터 6km로까지 전진했으며 정착지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은 심각한 상황에 놓인 도네츠크 지역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도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미 제이크 설리번은 이 반격 작전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용기와 결단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 상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개입과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국제사회는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양측의 엄청난 화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는 양측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무기와 탄약을 북사르고 있다며 탄약을 얼마나 쏟아부을 수 있느냐가 우크라이나 항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반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4천억 규모의 탄막과 무기를 지원받아 엄청난 화력전을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해 협상력을 높인 상태에서 앞으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나서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엄청난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자 지금 한국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방의 국가들은 지금 앞다투어 한국의 국방장관이나 방산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절실한 것이 탄막미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론 각국의 부족한 탄약을 빠른 시일 내에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지원한 4천억 원어치의 무기와 탄약에는 분명 한국산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적어도 미국이 한국산 탄약으로 재워놓고 자국산 탄약을 대거 보냈을 겁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쟁 발발 이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해왔고 EU는 단약 22만 발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한 달 생산량인 1만 5천 발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서방은 포탄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탄약을 사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고 올 2월에도 10만 발 추가 수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미국은 한국과 155mm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는 EU 국가들이 탄약 공장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소요 시간이 상당해 EU는 한국이 빠른 시간 만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라몬 파제코 파르도 브뤼셀 자유대 안보외교전략센터장은 EU와 미국 전역에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고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탄약을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단기간에 탄약을 제공할 능력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기갑전력과 포병전력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 전체 물량보다 많고 자주포만 따진다면 미국보다도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탄약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주정지로 따지면 한국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막 340만 발, 155mm 포탄도 300만 발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물량의 포탄을 가지고 있지만 전면전 시 한국군의 전시포탄 재고량은 일주일 분량에 불과합니다.
포탄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기에 미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 보유량 못지않게 세계 최고의 생산능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재래식 무기 생산시설이 거의 없고, 미국도 첨단 무기 생산시설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등한시에 155mm 포탄 생산량이 한 달에 1만 발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풍산의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탄막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155mm 포탄은 한화에서도 만들기 때문에 한 달 생산량은 엄청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려화공까지 추가하면 월 30만 발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풍산에서 만드는 소총과 기관총 탄약을 포함해 각종 포탄을 총합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반격에서 한국의 탄약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반격의 선봉장이 된다는 47 독립기계화여단은 러시아 전자 T-72를 격파할 수 있는 브래들리 장감차로 무장하고 훈련받았다고 했습니다. 경량 탱크급 전투 역량을 가진 브래들리 장갑차는 TOW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된 탱크 킬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지원해 러시아 탱크 부대에 천적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25mm 기관포와 TOW 대전자 미사일로 무장한 브래들리는 전차를 파괴한 실전 기목을 가진 유일한 전투 차량인데, 미국이 결국 이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탄약으로 비축량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한 지휘관은 뉴욕타임스에 러시마의 T-90 탱크를 불능화했지만 3부에서 포탄을 아끼라고 해서 파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포탄이 부족해서 러시아의 탱크를 잡고도 파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전자를 파괴하는 휴대용 미사일로 유명한 자브린도 부족한데, 제블린을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언과 로키드 마틴 측은 갑자기 양산, 할 수 있는 마법은 없으며 망사는 2026년 이돼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들이 긴급 지원이 안 된다고 하자 한국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무기 지원이 빠르게 죽고 있는 미군 포탄 재고를 더 건드리지 않고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한 대규모 화력 지원이 바로 한국의 존재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금지 정책과 충돌한다면 미국과 나토 회원국 무기 재고를 재워주는 밥식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과 EU 모두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바빠지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네덜란드, EU, 캐나다, 독일 국방수장과 연쇄회동을 가졌습니다. 또한 5일 방한하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일 탄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방산업계에 유럽연합, EU,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약 생산 지원법 ASAP를 통과시켰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이 법안은 EU가 우크라이나에 12개월에 걸쳐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고 했습니다. 법안 명칭 약자를 가능한 한 빨리 soon as possible를 뜻하는 영어 줄임말과 동일하게 지은 것도 하루라도 빨리 탄약을 생산해 확보해야 한다는 엄언을 담아낸 것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전에 미국 표준 구경인 155mm 포탄 가격이 1만 발에 5억 유로까지 상승하자 유럽연합은 코로나 백신과 유사한 공동구매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에게 탄약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K2전자나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탄약 수출에서도 큰 실적을 거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 말고도 재빨리 한국에 탄약 공장을 짓겠다는 나라들을 이제는 유럽 전체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며 K2 전차용 전차단과 K9 자주포용 곡사포탄을 연간 10만 발씩 생산 가능한 탄약 곱잠을 폴란드 현지에 건설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풍산이 폴란드 현지에 탄약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도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MOU를 체결하고 자주포, 장감차를 비롯해 탄막샘 산매에서도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린 스파타루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은 현지 공영방송사 TVR과 인터뷰에서 한국, 미국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탄막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미 두 나라 방산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V 대사들은 유럽평화기금 EPF를 통한 EU 자원의 탄막 공동 구매를 위한 세부 방안에 최종 합의했는데, 여기서 탄약이 100% 유럽산이 아니더라도 공동 구매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EU 밖에서 공급된 탄약이 EU 자금 지원을 받아 유럽에 수출되는 것은 물론 공동 구매의 대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로 생산된 포탄이나 로켓, 미사일 등을 유럽이 대량 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KAI, 품산 등은 각종 탄약을 EU 현지에서 공동 제조해 공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의 방위산업이 평시에나 적합한 상태라며,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전쟁 등 대규모 지역 분쟁이 일어나면 탄약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미국 방위산업의 심각한 취약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났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려고 봤더니 미국의 재고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무기나 탄약을 대량 생산할 여력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탄약을 채우는 것 외에도 당장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탄약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방산무기 중에 예상치 못하게 급부상한 것이 바로 탄약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포방부를 구축한 한국은 탄약 보유량과 생산 능력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무기 공급뿐만 아니라 빠른 탄약 공급 능력으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유럽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 지난 29원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을 노린다 는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폴란드 관리는 누구보다 빨리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며, 10대의 K2와 24대의 K9로 이루어진 첫 선적은 거래가 체결된 지 물과 및 달 후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이후 최소 5대의 전차와 12대의 추가 자주포가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주요 무기 제조업체인 독일은 헝가리가 2018년에 주문한 44대의 새로운 레오파드 탱크를 아직 인도하지 못했다는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오스카 피에트레비치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다뤄진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빠른 배송, 이른바 로켓 배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무기 산업의 간부들은 그것이 미래 고객을 위한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빠른 배송만큼 매력적인 마케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K2 전차 4차 양산 사원이 발표되었는데, 2024터부터 28년까지 약 1조 9,400억 원을 들여서 150여 대를 추가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추가 생산 발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포린폴리시는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 1000대를 계약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폴란드 입장에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독일을 선택할 경우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폴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가 유럽 전체 레오파르트 2 탱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대의 K2 전차를 갖출 경우, 다른 나라들이 상호 운용성 면에서 K2 전차 구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현재 나토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고, 독일은 오랫동안 주변국의 무기 공급자 역할을 해왔으나 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전차의 느린 인도 속도에 좌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국방분석가 을레이크 헤르징거는 한국 폴란드 팀 구성이 유럽 주요 전투 탱크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싹쓸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폴란드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차에서도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프랑스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가 충돌이 벌어지며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더욱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5월 30일 지상군 기갑혁명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폴란드 지상군 장비 현대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폴란드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수장 야로스와프 고로프스키 준장의 발표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전차의 현대화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고로프스키 준장은 K2 전차에 대한 도입도 거론하며 이 같은 현대적인 전차의 도입을 다른 은하계로의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은하계로의 표현은 조금 과한 듯 했으나 이어지는 예비역 준장 출신의 현대로템의 미혜성 부사장의 사업 설명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휘성 부사장은 현대로템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 개발의 자회사이며 동시에 철강뿐만 아니라 운송수단, 개인 및 집단,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이라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현대차그룹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치에서 구현될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선체매 전체 승무원이 있는 구조 레이아웃과 130mm 대포가 장착된 원격 조종 포탑, 수소연료 전지 사용,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 및 확장된 상황 민식 기능을 갖춘 차량 장비, 다중 역할 무인 항공기 포함뿐만 아니라 별도의 발사대에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휘성 부사장이 설명한 차세대 전차의 계획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K2 전차의 차기 전차인 K3 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이휘성 부사장이 폴란드에서 차기 전차에 대한 계획안을 괜히 자세하게 브리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파격적으로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한국과 K3 전차 공동 개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 K3 전차 때문에 K2 전차를 1000대나 도입하고 자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기 생산의 최강국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와 르클레르를 대체할 차세대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폴란드가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무참하게 무시당했고 이에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배제한 차세대 전차를 한국과 손을 잡고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국제 방산전시회에 독일 라인메달은 130mm 주포로 무장한 최신 주력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의 이름은 KF-51 팬서로 우리에게는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K2 블랙 팬서의 이름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라인메달은 레오파르트 2를 대체할 신형 전차로 이 모델을 내놓으면서 레오파르트의 최신 버전인 EH-2L아 미국 에이브럼스 최신 버전보다 가볍게 기동성을 늘리고 레오파르트 2의 주포 120mm 포에 비해 130mm 활강포를 장착해 화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라인메달이 개발한 스트라이크 실드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름이나 성능 계량에서 보면 독일 라인메달이 최근 급부상하는 한국의 K2 블랙팬서를 겨냥하고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KF-51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만드는 차세대 전차였는데 이를 두고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차기 전차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서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이 KF-51 개발하면서 습득한 최신 기술을 가지고 레오파르트 2의 후속 전차에 적용시켜 단독으로 해외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반발하며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한다고 하고서 여기서 얻은 신기술을 독일이 레오파르트에 넣어 2위를 독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영국을 끌어들여 프랑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이 때문에 지금 차기 전차의 계획이 느려지고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독일군이 최신 기술로 개량된 레오파르트 EA8 18대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독일은 새로운 차세대 전차를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레오파르트 2를 개량해서 팔아 당장의 미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독일 방산업체들이 2위를 독점하려 하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를 빠르게 완성해 속도면에서 압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3 전차에 130mm 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했는데 고출력 레이저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드론이 답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과 감시 공격까지도 할 수 있으며 스텔스 전차로 변신이 가능하여 적의 레이더에도 감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내의 목표는 K3 전차를 빠르게 개발해
전차 강국 미국, 독일과 러시아를 뛰어넘는 최강 전차 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한 개발 목표로 선정한 것 같지만 지금 그동안의 개발 과정을 보며 폴란드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군산학년이 범국가적인 기술력을 총동원해 K2 전차의 개발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기술은 거의 미국 전차를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그저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국은 기술력을 총동원해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차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말까지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또 다시 세계 최강의 차세대 전차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결코 험언이 아니면 속도면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군시 매체에 로이터 통신의 최근 기사가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웬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한국과 일본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수십조 원이 걸린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머나먼 타국,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두고 벌어진 한일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승패의 향방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가운데 캐나다 장군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캐나다 장군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잠수함 사업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00억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60조 원,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의 사업 규모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최근 캐나다군은 노후화된 자국 잠수함을 대체하고 신형 잠수함 도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구체적인 잠수함 도입 숫자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업계의 소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3000T 이상의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2022년 국방비가 264억 달러인 걸 감안한다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캐나다에서 12척을 구입하는 게 확실하고 전체 사업 비용 중 3분의 1 정도가 잠수함 구입비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한 척당 실제 구입 비용은 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조는 큰 금액이지만 최신형 잠수함을 구매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프랑스 쉬프랑급과 같은 최신형 잠수함은 한 척당 최소 3조 원을 뛰어넘는 가격을 자랑하죠. 따라서 최신형 못지않게 성능이 뛰어나면서 2조 원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잠수함이 캐나다 입장에선 유일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는 점인데요.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국이 최근 유력 협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 언론인 더 허브는 한국이 최적의 구매 후보자라 밝혔고 캐나다 군 관계자들 역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한국만 유력 후보로 꼽힌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일본 역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유력 후보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타이게이급 잠수함도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라 자연스럽게 한1 잠수함이 후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쫄지의 캐나다에서 한일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 사업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열을 올리며 유치에 힘을 쏟고 있죠. 과거 2016년 호주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에 밀려 한 차례 고비를 마신 일본은 그 후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 한국을 상대로 수주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진심을 보인 것인데요. 일본을 이긴 한국이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국가에서도 K방산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보는 걸 질투하던 일본은 이번 타이게이급 잠수함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이 이번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으로 치우쳐진 캐나다 정부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캐나다 왕립 해군사령관 앵거스 탑시 해군 중장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캐나다 해군의 현실과 캐나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1990년대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빅토리아급 구형 잠수함 4척이 전부입니다. 탑시 중장은 작전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구형 잠수함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직접 잠수함을 개발해 전력으로 삼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차선책으로 잠수함 구입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탑시 중장은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앰퍼샌드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이 캐나다 해군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길이자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탑시 중장은 대한민국이 만든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KSS-3가 몇 달 동안 바다에 머물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용하다며 한국 잠수함에 대한 호평을 늘어놓았는데요.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델명을 언급하며 스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었던 반면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에 대해선 명칭만 언급할 뿐 덧붙이는 말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해군협회 네이블 어소시에이션 오브 캐나다에서 발간하는 잡지도 한국 KSS-3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캐나다에서는 한국 잠수함 수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어느 정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캐나다는 노골적으로 한국 잠수함을 언급하면서 일본 잠수함은 거론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 때문입니다.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아주 효율적으로 충전이 가능하여 충전 속도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어 잠항 시간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한데요. 문제는 일본이 리튬 배터리만을 믿고 잠항 시간을 늘려주는 별표 AIP를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KSS-3는 디젤 전기 추진에 더해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AIP 역시 빼놓지 않고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SS-3는 연료 전지와 AIP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에 타이게이함 잠수함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잠항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SS-3 잠수함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무장 능력인데요. KSS-2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최대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 대신 토마호크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어 재래식 잠수함 중 가장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국 방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장을 요구하는 나토의 압력에 캐나다는 잠수함의 화력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화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해외 수출 경험입니다. 단연간의 해외 수출 경험과 증명된 성과로 세계에서 한국 잠수함은 명품 무기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출 기록이 없는 일본의 잠수함을 채택하는 것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큰 모험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60조 원에 달하는 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오로지 일본 국내에서만 사용되어 왔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캐나다 주력 잠수함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소 무모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길은 검증이 완료된 명품 잠수함 KSS-3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웨인 디 에어 장군의 존재 역시 한국의 든든한 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돼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웨인 에어 참모총장은 한미동맹 친선협회로부터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받기도 했으며 명예평택시민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정에 점동한 친한파 장군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웨인 에어 장군이 국방참모총장으로서 캐나다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현 캐나다 정부의 정책 역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지난 4월 양국 간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보호협정은 매우 의미심장한 시기에 이뤄진 계약으로 보호협정 체결 덕분에 민간 계약자 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 계약자는 방산업체를 의미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군사정보는 국방부가 담당하고 방산정보는 조달부가 관리해 방산협력을 위해선 비밀보호협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대결이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고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 한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캐나다와의 이번 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한국에서 수입하는 방산무기를 법적 문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사전 밀작업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캐나다 국방부에서 K9 자주포 긴급 수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방산업계 관계자와 논의를 나누었다는 소식도 들린 만큼
비단 잠수함만이 아니라 폭넓은 방산 무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할 정도로 적극적인 캐나다의 한국 사랑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캐나다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 캐나다가 UN 평화유지군으로 참전했었던 것을 캐나다 전체 역사를 돌아봐도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은 캐나다의 자랑스러운 군사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결코 잊지 않는다는 발언과 함께 캐나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며 한국만큼 캐나다도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작년 회토류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캐나다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첨단 산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광물인 히토류 개발과 관련 캐나다가 보유한 리튬 및 코발트 같은 광물을 한국에게 선뜻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회토류 수입처가 늘어났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배신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방이 생겼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해각서 체결이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기술과 광물 재련 기술을 필요로 한 캐나다의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 공급처 확보를 위해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캐나다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 및 정치적 협력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캐나다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는 가운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또 한 번 K 방산의 신화를 이어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